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 어제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한때 불출마를 검토했었지만 결국 드루킹 사건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을 한 건데요.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이 소식 조간신문들이 일면에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아일보 일면으로 신문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일면 머릿기사부터 보실까요? 일면 소식은 이겁니다. 북한의 CVID 비핵화, 이 CVID라는 뜻은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를 할 수 있는 이 비핵화를 뜻하는데요. 이 원칙을 못 박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문 대통령 어제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요, 북한이 완전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 CVID 방식 비핵화 달성 땐 밝은 길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북한은 중대 시기에 새 정책을 결정하겠다면서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를 연다. 한반도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국회의원 회관 앞인데요. 이렇게 기자들, 저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바로 김경수 의원을 취재하기 위해서 종일 혼돈을 겪었던 기자들이 이렇게 진을 치면서 취재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혼선 끝에요. 처음에는 불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결국 출마로 결심을 바꿨습니다. 오전에 출마 기자회견 취소했다가 결국 오후 4시 반 출마를 선언하면서요, 댓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도 응하겠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네요. 다음 기사 보실까요? 최근에 정말 그 분양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공급 당첨 위장 전입 수십 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다, 이렇게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강남, 과천 등 아파트 5곳에서요, 최근에 그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가운데 위장 전입 등 불법을 저지른 의심되는 수십 명의 사례를 적발을 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투기 과열지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법원도 삼성 반도체 공장의 정보 공개를 보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공장에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가 있는데 정부는 이것을 전면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삼성전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환경보고서를 공개할 땐 회복 못할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면서 법원도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경향신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역시 김경수 의원의 얘기를 일면 머릿기사로 싣고 있는데요. 특검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특검 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속내가 숨어 있을까요?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번에는 역시 북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조건 걸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한 사실, 경향신문 역시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다음은요, 댓글 공작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법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로 지금 판단을 내렸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사진과 함께 오늘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끝에서 피어나는 꽃잎.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죠. 송파구 구민회관에서 부족화가 김병아 씨가 이렇게 예쁜 꽃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날 강조하면서 경향신문 이 소식을 전하고 있네요. 중증 장애인은 최저임금 받지 못했는데 2020년부터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라는 정부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머릿기사 보실까요?
네, 역시 문재인 대통령 언론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북한 그리고 안전 보장을 원한다. 북한의 속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김경수 의원 기사 역시 서울신문 일면도 다루고 있는데 네, 출마 선언한 얘기보다는 이 부분을 제목으로 뽑았네요. 알고 보니까 김경수 의원 드루킹에게요. 기사 그쪽 대선에 관련된 기사 URL 10개를 보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박민혁 차장이 오늘의 신문 기사를 골라 소개하는 신문 콕입니다. 박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하셨습니까? 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 안에 한국과 북한 문제를 다루는 한미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가 우리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연구소 문 닫게 됐는데 이 한미연구소와 관련돼서 한 가지 소식이 더 생겼습니다. 지난해 한미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으로 지원을 하고자 했던 감사원의 국장이 한 명 있습니다. 이 국장이 나를 뽑으면 내 남편이 이 예산 문제를 잘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이메일이 뒤늦게 공개된 겁니다. 이 남편이 누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12면입니다.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 행정관입니다. 이 홍일표 행정관의 부인 장모 씨가 지난해 한미연구소에 방문 연구원을 신청할 때 남편을 통해서 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연구소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홍 행정관은 김 전 원장의 과거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측근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메일이냐면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직접 메일 갖고 오셨어요? 네. 근데 글자가 작아서 내용은 잘 안 보일 텐데요. 이런 메일을 보냈는데 이 메일에서 보면은 보통 나를 뽑아달라라고 했을 때 한 3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이게 마지막에 3번째인데 첫 번째는 본인을 소개를 합니다. 홍일표 행정관의 와이프이고 홍일표 행정관은 김기식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다라는 취지고 이런 점을 좀 고려해달라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3번째 같은 경우에는 김기식 전 원장이 이 한미연구소의 예산을 삭감하라, 중단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본인 남편이 아마 중재자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도 고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일을 공개한 사람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구소 입장에서는 당근, 채찍이 아닌 당근이면서 압력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뭐하는 일이냐, 짓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금 장 국장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의회에는 이 영화가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첫 돌이 안 된 애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19면입니다. 미국의 상원이 의사당 내 영화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출산한 동료 의원이 엄마와 의원으로서 역할을 모두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애와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한 건데요. 이달 초 미국 상원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임기 중에 출산한 태미 더거스 의원이 출산 휴가 중이라도 이 주요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상원이 이렇게 만장일치로 영화의 출입을 허용을 해주자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상원이 일하는 부모들이 직장에서 가장 친화적인 정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거스 의원은 이라크 전쟁 당시 헬기 조종사였는데 추락사고로 인해서 2다리를 잃었고 오른팔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신문콕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부럽네요. 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돌직구쇼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김경수 의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김경수 의원의 모습인데요. 제목은 이겁니다. 네, 결국 김경수 의원 불출마 결심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댓글 책임 시인하는 모양새다. 안 되라, 나가.
라는 얘기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당청에서 만류를 했다라는 건데요. 먼저 어제 오후 4시 반 국회 기자회견장에선 김경수 의원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바로 다시 경남으로 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선거를 치러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경남의 변화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김경수 의원, 저희 돌직구쇼에서 어제 처음 전해드릴 때만 해도요, 김병익 박사, 이게 출마를 안 하려는 건가?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면 연기한 건가? 저희끼리도 굉장히 관측이 엇갈렸는데, 결국은 주변에서 굉장히 만류해서 결국 나가기로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김경수 의원에게는 굉장히 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김경수 의원을 취재하는 언론도 긴 하루였는데요. 어저께 19일이죠. 오전 10시 반에 사실은 경남 이 도지사 출마 선언이 경남 지역에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 전날 밤에 이미 김경수 의원은 마음의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일련의 상황들이 간단치가 않고 아무래도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지를 했던 것 같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19일 오전 아침에 결국은 경남에서 서울에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에 와서 국회에 있으면 10시 반까지 경남으로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전에 결국은 이 불출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설이 관측이 제기가 됐는데 급박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취소가 됩니다. 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단은 잠깐 잠정 중단하고 긴급 회의에 들어간 것 같은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한 결과 청와대에도 입단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만약 여기서 김경수 의원이 불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있었던 드루킹에 대한 모든 의혹들이 인지하는 꼴이 됐기 때문에 이건 지방선거에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결국 오후 4시 반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그동안 드러났던 혐의나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터라 아마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물론 이제, 안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진실처럼 돼버릴까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했기 때문에 당청에서도 나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라는 건데요. 근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 이슈가 지방선거를 계속 흔드는 큰 이슈로 가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는 보인 김경수 의원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자 했었으나 이유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 그러니까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출마를 강행했을 때 과연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4시 반에 기자회견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출마를 포함해서 다양한 내용을 갖고선 지도부와 함께 고민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봤을 거고 그 득실에 있어서 출마하는 게 현재로선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히 추미애 당대표가 김경수 의원의 출마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요청했나요? 네. 그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더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이 문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 왜 그러냐면 당의 입장이고 김경수 의원의 입장인데 청와대가 지방선거의 출마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정치 공세나 아니면 정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겉으로는 일단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보면은 네, 이재수 소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여러 그 지도부나 이런 쪽의 의견을 구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 수사가 되고 자기가 뭔가 깨름직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주변에서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출마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가장 그 상황,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김경수 의원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관계에서 전혀 떳떳함에 떳떳하다, 모든 것이 떳떳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서 밀릴 생각이 없다.
결국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한 거라고 이제 이지수 소장님은 해석을 하고 계신데요. 보면은 오늘 이제 김경수 의원 어제 출마 선언을 하고요. 오늘 가장 먼저 하는 것이요. 물론 이제 경남지사 출마기도 하기 때문에 봉하마을 참배.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첫 일정이었습니다. 예, 김경수 의원은 뭐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으로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예, 그렇죠. 마지막 비서관이라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그 당시에 청와대 출입할 때도 보면은 가장 그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무현 그게 봉하마을을 찾는 거는 일종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면서 본인이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건데요. 저는 어저께 결국에는 처음에는 불출마하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측근한테 물어봤더니 불출마 쪽으로 오전에 기울었다가 오후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건데, 거기에는 분명히 득실 분석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득실 분석을 한 결과 득은 뭐고 실은 뭐고? 예, 득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이제 일단은 여기서 불출마를 하게 되면 실이라고 한다면 네. 지방선거의 어떤 전체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지층들이 약간 동요를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일단 댓글 이 조작 사건에 어느 정도 책임을 시인하는 거로 비춰지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이제 또 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은 뭐냐 하면 계속 출마를 하게 되면 이슈가 계속 제기된다는 거죠. 이슈가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기식 전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딱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사실 사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 2012년 총선 때 당시 김용민 후보가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서 그 논란이 확산되면서 그냥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 제기되는 건 불리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뭔가 정면 돌파하는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속 출마하고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고려 사항 중에 이 남북 정상회담, 남북한 이슈도 굉장히 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와 관련돼서 가장 우려했던 건 여당 입장에서는 그거거든요. 이 김경수 의원 건과 관련돼서 전체 지방선거에 이 드루킹 이슈 때문에 지방선거가 다 영향을 받으면 어떡할까가 걱정이었으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나, 현재는 이제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굉장히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과연 김경수 의원 관련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슈가 아마 조금 더 보완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뭔가 물러나서 우리가 뭔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보다는 강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경수 의원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떳떳하다는 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검 조사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당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당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위선과 오기의 출마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수용하고 김경수 의원은 특검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김경수 의원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이 있다면 기자회견은 지선 출마가 아닌 검찰 출두였어야 했습니다. 현 정권의 주특기인 쇼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즉각 특검에 응해야 합니다. 일단은 이 출마 선언을 연기한다는 소식이 있던 그 직후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직후죠. 출마 선언한 직후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뭐 표창원 의원들 전부 다 네. 약간 이제 좀 고민이 이해가 된다, 이제 고민하고 있는 모습 보인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관계에 뭐 자신이 있어서 출마 선언을 강행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판을 하고 싶은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졌다고 함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드루킹이 일명 그 협박을 했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 김경수 의원이 직접 밝혀야지만 사실관계가 비로소 규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섣불리 여기서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조금 민감하긴 하지만, 이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 협박을 받았다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래서 드루킹이 그렇게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을 김경수 의원이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 이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아직도 이제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 과정에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김경수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럼 최소한 그 인사청탁과 함께 협박이 진행되던 시점에서는 알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위법 사항들을 전부 알고도 그럼 청와대에 인사 추천을 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일말의 과정에 굉장히 많은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김경수 의원이 다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거물 정치인인 만큼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시켜 준 다음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 어제 김경수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2차례나 반복을 합니다. 네. 어떠한 수사, 특검을 포함한 어떠한 수사를 당당하게 받겠다. 그러니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를 2차례 빨리라는 표현도 썼어요. 강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다고 하지만 오묘하게도 그저께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으로 논평을 갑자기 낸 게 있어요. 거기에 김경수 전 의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빨리 수사를 해라.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그냥 그 매크로로 인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자가 우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 하자. 나머지는 다 정치 공세다. 이게 내용의 전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 민족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진하겠다라는 취지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특검이 이제 논란이 되겠죠. 아니 보니까요 홍준표 대표도 그래요 수사 받는다고 했으니까 민주당이 특검 이제 반대할 이유가 이제 없어졌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반응이었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이거 특검 관련해서 안 받으면 완전히 짜고 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경수 의원은 특검 조사든 어떤 조사든 받겠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관계자 박범계 수석 대변인을 비롯해서 이게 본인의 어떤 정말 결백 주장을 보여주는 거지 굳이 그걸 특검을 꼭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모든 수사를 다 받겠다라고 했고 특검이 열리면 특검에 응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특검이 열리면 안 열리면은 어차피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경수 의원의 위치라는 게 지도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물론 뭐 대통령의 측근이고 복심이다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초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특검을 받을 거냐 말 거냐는 당연히 지도부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것이 열린다면 특검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 그만큼 사실관계에서 제가 떳떳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때 벌어졌던 일,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김경수 의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의 경우 김경수 의원이 정부 감각이 아주 뛰어난 의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꼽히는데 만의 경우 지금 출마를 했는데 중간에 정말 자기가 어떤 사실관계가 잘 밝혀져 가지고 위기에 온다라고 하면 이 전체 선거판이 흔들린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험을 할 정치인은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더라도 자신감이 있고 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출마를 결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약간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런 과정 때문에 김경수 의원이 애당초에 밤에 고심하면서 불출마를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애당초에 김경수 의원이 나와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했던 내용 그리고 두 번째 해명 내용이 완전히 결이 다르게 됩니다. 지금 사실 야당이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앞서 우리 차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어찌 보면 가이드라인을 치는 듯한 얘기 이번의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는 1월 달에 있었던 매크로 조작 사건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 조사하고 끝난다라면 말 그대로 김경수 의원에게 추가적인 문제가 되거나 이 정도로 이 내용들이 확산될 여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드루킹이 구속이 돼 있고 드루킹이 운영했던 블로그라든지 본인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건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조직을 운영하고 여기에 자금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을 보게 됐을 때 과연 경찰이 그렇게 수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윤석열 지검장에게 좀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되는 과정
과거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로 돌아가고 그 당시 국정원의 대선에 대한 댓글 공작이 있었던 거고 그 댓글 공작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외압이 있어서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좌천이 됐던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기 위한 검찰의 과정들을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윤석열 지검장을 그 자리에 앉힌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신 지금 서울의 검찰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일과 반복되지 않는 똑같은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건지를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일을 명확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의 압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검과 관련해서 짧게 민주당에서는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일단 민주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렵고요. 합의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부하면 안 되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아침에 비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검에 대해서 약간 입장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전에는 네. 절대 아니다라는 뉘앙스였는데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한 적은 없다.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한테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내용을 봐야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결국은 이 김경수 의원의 출마가 이번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큰 관심사기도 합니다. 경향신문 4면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댓글 조작 사건 6.13 지방선거 한복판에 왔고, 자, 경남지사 선거 불이 붙었습니다. 김경수 이제 후보라고 해야겠네요. 예비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맞상대가 있죠. 한국당의 김태호 예비 후보는 관련해서 이 김경수 의원 이번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경수 후보도 우리 경남에 훌륭한 또 자원이고 이런 댓글 조작 사건의 그 중심의 소용돌이에 거론되고 있다는 게 참 저도 놀랍고 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김광덕 부장님 보통 예. 나와 그 경쟁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일단은 각부터 세우고 보는데 안타깝다고. 예, 지금 현재 김태호 전 지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듣겠죠.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근데 저렇게 지금 현재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와중에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비난 쪽으로 하면은 욕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포용하는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해야 오히려 같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그래도 통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댓글 조작 사건은 이번 지방선거에 진짜 한복판에 왔고 그게 주요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변수는 현재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인 셈이죠. 댓글 조작 사건하고 남북 관계.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일종의 순풍으로 작용하고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일종의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순풍으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댓글 조작 사건은 일종의 역풍이라고 한다면 배가 순풍과 역풍을 동시에 맞으면 어느 쪽으로 갈지는 결국 어느 바람이 더 세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현재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여러 조건 때문에 수치를 소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여권에 대한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큰 변화가 없는 거로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거에다가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 경남에서 누가 유리하냐 이건데 경남에서는 이번에 이 드루킹 사건이 있기 전에는 김경수 의원이 수치를 소개는 못하지만 지금 저희가 부산일보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드루킹 사건이 불거지기 이제 좀 전에 그 관련돼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보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김경수 의원이 이제 약간 차이로 지금 김태호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사는 바로 드루킹 sa건이 불거지기 또 논쟁화되기 전인 4월 13일에서 14일 이틀간 진행된 조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지켜봐야 여기서 저 정도 차이면은 이제 10%가 조금 안 되는 저 정도인데 이제 소위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를 약간 넘나드는 정도의 앞선 거로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죠. 그렇게 된 상황인데 드루킹 사건에서 현재 드루킹은 어떻든 좋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그거를 방어해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게 변수는 드루킹 사건이 선거 막판까지 계속 이슈가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더 큰 의혹이 제기되지 않으면서 조기에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경남 선거는 더 지켜봐야 되고 근데 이게 드루킹 사건이 장기화된다면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울산권에 영향을 일단 직접적으로 주고 부울경이라고 하죠. 부울경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인 데서 지금 가장 그래도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부울경 지역이에요. 여야 간에. 그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수도권과 이 충청권, 충남 같은데 이런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는 원래는 여당이 대구 경북 빼고는 동진 정책을 해서 부산 경남에서 우위를 지켜서 한 최대 15곳까지 노려보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판세가 좀 유동적이 되면서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즘 정치 상황에서 가장 큰 비극은 제대로 된 스피커가 없다는 거에 저는 가장 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야당들이 뭐 싸잡아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비난이 과연 얼마큼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 그리고 국가기관을 이용한 대선 조작 사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같이 피켓 들고 굉장히 열심히 천막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좀 별로 그렇게 뭐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혹이 존재하고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해서 이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련의 행동들이 전혀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지금 우리나라 그 사회, 정치 사회를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이제 뭐 순풍과 역풍의 크기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이 사건이 그렇게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그 사건들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동의하겠느냐라는 비판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또 만약에 관련해서 야당도 반론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김경수 의원에서 이제 경남에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요 또 이렇게 또 SNS 글을 올렸어요. 자신이 갈 곳은 경남도청이 아니라 감옥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문 정권의 몰락 과정은 참 빨리 왔다. 6.13 민심을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글만 보면은 굉장히 좀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늘 선거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죠. 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 조금 전에 김재 변호사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엄청난 폭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경남 지역의 선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울산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던 날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과정을 통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의 여론이 있었는데 사실상 경찰과 사정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여야에 거의 동등해야겠죠. 최소한대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경수 의원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보건대 당시 울산에 대해서 특히나 자유한국당에 대했던 태도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일부에서 과거에 보수정당이 있었던 댓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의 사람들이 결국은 구속이 되거나 사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여기에 대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었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기소가 돼 있지만 기소된 혐의의 군사이버사령부나 댓글 사건에 대한 기소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어났던 것들과는 무관하게 지금 있는 사건들을 가게 됐을 경우는 대통령 선거의 과정 속에서 만약에 모종의 영향력이 있는 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깔아둬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과거에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양측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마 이 얘기하면 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제신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김경수 의원, 이제까지는 주로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보니까요, 김경수 의원은 기사 목록을 10건 정도 지금 보낸다라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 지금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전에는 이제 경찰이 얘기한 거는 특별히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보낸 거 정도밖에 없었고 의례적인 답변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전체를 봤더니 한 32건이 김경수 의원이 보낸 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32건이 오고 간 게 있었습니다. 그 건 가운데 14건이 김경수 의원이 보낸 걸로 돼 있고 14건 가운데 10건이
기사 목록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경찰이 그동안에 얘기한 거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10건이 또 지난 대선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경우. 어떤 기사들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박문혁 차장. 네, 맞습니다. 2016년 이제 11월 25일 JTBC에서 썰전 문재인 전 대표 인터뷰 내용과 그다음에 2017년 1월 18일 이런 거는 반기문 봉화행의 친노 불편한 시선 이런 기사. 그다음에 이제 3월 8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이 한 2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 주부 62%가 비호감 문재인, 여성 표심 올인. 내가 제일 잘생겼는데 네. 이런 기사도 하고 그다음에 3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측 치매설 유포자 경찰의 수사 의뢰 강력 대응 이런 식으로 대선 전후로 해서 이 한 10건의 기사 목록을 드루킹에게 보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게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첫 번째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두 번째 기자회견 당시에는 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런 기사가 이 김모 씨, 드루킹 김 씨한테도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했는데 결국 전달한 기사가 저렇게 10건 정도 된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바로 이 드루킹은 자신의 어떤 팟캐스트 같은 것들 활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드루킹 목소리 저희가 좀 불득이하게 변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글들을 많이 썼죠. 별개로 저는 여러분한테 당원 가입을 굉장히 많이 권했습니다. 댓글 추천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선풀을 달아야 되고 네이버에서 써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대선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1차,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었을 때 의례적인 답례는 했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오간 게 있는데 과연 저 기사 링크된 그러니까 링크 이제 보낸 것들이 의례적인 답례에 속하는 게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당시 상황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우를 빗대서 저도 이제 그 캠프에 있으면서 속해 있던 단톡방, 단체방들이 한 3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좋은 소식이 있거나 나쁜 소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계속해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내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 세력을 결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자기 동조하는 사람들한테 지지하는 세력들한테 그런 링크를 보내서 좀 더 이것이 퍼지기를 원하는 것. 특히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타임지 표지 모델을 표지에 장식하셨을 때 제 기억으로만 해도 제가 아는 지인들 아마 100번 넘게 그 내용을 전파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이런 것들이 자꾸 사후적으로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자꾸 초점을 맞춰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캠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수십 개의 방에다가 계속해서 동질적인 일을 했다라는 거에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제가 하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이 기사 제목을 인터넷 주소를 왜 보냈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바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경수 의원 말 맞다나 자기가 홍보하고 싶은 기사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측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 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내니까 드루킹이 알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댓글을 좀 써달라고 하는 부탁이라든가 지시가 있는데 그걸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경찰이 이번은 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만 경찰이 처음에는 텔레그램을 주로 김경수 의원이 보기만 하고 답장을 대부분 텔레그램도 거의 보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감사 인사 정도만 한 거 정도로 김경수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텔레그램은 보지도 않았다고 경찰이 처음에 얘기했다고 경찰에 의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그래서 경찰이 과연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처음에 말한 게 과연 진실성 있게 말을 했느냐 또 경찰이 너무 수사를 처음에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론 이런 점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의혹과 관련돼서 조금 더 나오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계는 상당히 없는데 보면 이제 이런 의혹적인 여기에 보면 5월 2일자에 막판 실수를 뗀 치명상, 문캠프, SNS 댄스 자제령 이 기사와 관련돼서는 드루킹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이 글에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서 신중하게 남은 일주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스럽다. 19대 대통령 역시 문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메일 주소, 그 아이디가 네. 이 두루킹의 자료 창고에서 쓰던 그 아이디와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이 기사와 관련돼서는 비정상적으로 좋아요 댓글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례들이 이상한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의혹을 더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베스트 댓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여론의 하나의 창구로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저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기사를 주로 보냐면 세대별로 가장 많이 본 기사 10대, 20대, 30대, 40대 그렇게 분류되기도 하죠. 분류가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여론이구나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천수나 조회수 등을 조작했을 개연성이 있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여론을 조작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덧붙여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는 이번에 이제 600 몇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매크로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누군가로부터 구매한 아이디를 가지고 여론의 조작을 시도했다면 이건 공직선거법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의 소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기사의 댓글이 또 갖고 오는 의미 하나만 더 짚으면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였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기자였던 거로 기억나는데 이 기사의 댓글에 너무 악의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문팬 이런 식의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었죠. 저는 아마 기자의 질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기사를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특정 지지층들이 와서 악의적인 댓글을 쏟아내게 되면 기자도 압박감을 갖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여론이 잘못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그게 일반적인 국민의 여론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이 아니라 드루킹을 포함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조직적인 댓글을 달았다면 이건 여론을 왜곡하고 사실상 기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와 관련된 실질적 진실이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도 저도 역시 찬성을 합니다만은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론 자체가 모두 조작됐다라는 식의 어떤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댓글도 있고 일반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중에 불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댓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게 어떻게 비율로 이루어졌는지 저도 아직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드루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댓글들, 모든 SNS의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조작됐고 누군가의 통제받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나름대로의 여론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사실 수사기관이 여론의 조작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수사기관이 가려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광도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경찰에서 이걸 명명백백하게 지금 잘 가리고 있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을 이제 조선일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서울청장도 김경수 의원 말에 맞췄는데 결국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아주 많은 의혹이 있지만 간략하게 3개 정도만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할 때 드루킹의 사무실에 그 USB를 변기에 넣고 내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 USB를 경찰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변기에 물을 내리고 이제 물을 넣고 내리면 이제 가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걸러지는 그 망이 있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것을 찾지 않았느냐.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블로그를 조직의 그 장소로 쓰고 그 블로그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 블로그가 그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뭐 바뀌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를 들면은 그 블로그의 회원들 뭐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해서 최소한 블로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블로그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비판을 받을 만하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자금 출처가 사실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약 뭐 연 운영비가 11억이라고 하는데 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이건 이제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좌를 조사는 하고 있지만 이 계좌가 드루킹이 임의로 제출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제출한 계좌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계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전범위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처음에 이 수사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렇게 저희가 지금 말 바꾸기에 관련돼서도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면은 맨 처음에는 뭐 김경수 의원이 메시지 거의 다 확인을 안
안 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만 했는데 지금 밝혀진 것은 자 드루킹과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서 32개 메시지 중에서 14개는 바로 지금 김 의원이 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말이 지금 청장이 달랐던 것도 여기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것도 또 제 경험을 빗대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보면은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또 수십 배가 더 바빴을 텐데 속해 있는 단체박들은 막 30-40개씩 있고 한 1시간만 다른 일을 하고 와서 보면은 정말로 수백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각 방마다. 그랬을 때 그냥 열어놓고 쭉쭉 지나갑니다. 그거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아마 평상시에도 그런 경험들 하실 겁니다. 카톡방에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좀 하다 보면은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올라오는데 그거 다 읽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은연중에 마음속에 이 방은 정말로 중요한 전략을 논의하는 방이기 때문에 세심해서 보는 방이 있고 여기는 대면 대해도 되는 방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좀 송구스럽기도 한데 뭐를 저희 입장에서 퍼뜨려야 할 때는 또 그걸 다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좋았던 링크 내지는 긍정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또 저희들이 보내는 게 하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제 소장님은 이제 민주당 당시 대선 치를 때 그 과정을 복귀하면서 이렇게 또 해명이라면 해명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요. 드루킹에 관련돼서 수사 이어지고 있는데 중앙일보는요. 드루킹이 살던 집을 찾아가서 드루킹 장모를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부분 저도 눈에 띄더라고요. 자, 드루킹 사위죠. 사위 10년 동안 분유값도 정말 번 적이 없다. 대체 그렇다면 이 드루킹의 출판사 운영비 11억 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게 지금 의혹의 핵심인 거죠. 네. 중앙일보에서 발빠르게 드루킹의 가족을 만난 것 같은데요. 지금 아내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 재산, 지금 별거 상태라고 하니까 떨어져서 한 상태 동안에 재산 목록을 조회해서 이제 소송에 활용하게 되는데 목록 조회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드루킹이 돈이 없기 때문에? 예, 아예 그동안 살던 이 장모의 이야기에 따라 보면은 10년 동안 분유값도 번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방 안에서 일하지 않고 컴퓨터만 계속 하고 있는 모습들. 뭐 이거는 이제 드루킹 장모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판사에서 나가게 되는 수많은 월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총알해 보건데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건 연간 11억 한 달로 치게 되면 근 1억에 가까운 돈들이 나가야 되는데요. 강연비를 통해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강연비를 실제 받아서 들어온 금액을 보니까 175만 원이 올 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연간 24회를 강연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해야 4,200만 원. 4,200만 원. 비누판 돈 다 해야 이거 해갖고서는 1년 동안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조직적 활동들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또 하나는요. 이 드루킹의 이제 살던 집인데요. 여기 보면은 중앙일보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살던 아파트도 부인 측이 마련을 했는데 현관문에요. 잠금 장치가요. 4개가 있고요. CCTV도 설치가 돼 있다. 그러니까 보안이 굉장히 지금 철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 집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드루킹이 산 게 아니라 서유기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유기요? 서유기라고 얘기하니까 좀 약간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현재 그 드루킹과 함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 비누를 만들었다는 대표고요. 실질적으로 경제적 공지나 모임의 살림살이에 도맡아 했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드루킹이 이 서유기에게 빚이 좀 있었대요.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이거를 월세로 감하자 그래서 들어와서 살게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만은 근데 단순하게 사는 과정이면은 이와 같이 시건 장치가 있고 CCTV까지 있을 이유가 없는 거라 도대체 그 안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드루킹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의혹들까지 짚어봤는데 이런 가운데 이 드루킹을요 한국당에서 어제 이제 접견을 하러 갔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드루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접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인이 접견하니까 구심구심을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열고 사정없이 가버렸다고 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개를 잘 했는데요. 네. 한국당이 지금 뭔가 이 거리를 만들려면 이 드루킹을 직접 만나야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만나서 뭔가 좀 들어보려고 면회를 했는데, 면회를 하는 방식이 이제 그 구치소 가서 만나려면은 변호사 접견이라는 방식으로 아마 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변호사 접견. 네. 그래서 변호사 접견에서 변호사라고 해서 했더니 자기 변호사인 줄 알고 처음에는 아까 말했지만 구식무식 하더니 한국당에서 실체를 규명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건데, 어떻든 지금 한국당은 지금 부인도 원래 드루킹의 부인도 만났는데 뭐 별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거거든요. 드루킹도 만났는데 그렇고요. 그래서 뭔가 한국당은 이걸 확산하려고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아까 그 변호사로 해가지고 자기 변호사도 아닌데 만날 수가 있느냐 하는데 아마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만날 수 있나요, 김재 변호사? 네, 왜냐하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접견 신청을 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굉장히 좀 세간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뭐 무료로 변론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건 줄 알고 드루킹도 좀 신나서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같이 있더라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아직까지 뭔가 기대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게, 나와 보니까 변호인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나왔는데 혹시나 그쪽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혹시 뭐 민주당 쪽에서 보내준 변호인가 뭐 이런 기대도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관련해서 드루킹 속보는요, 나온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신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대한항공 얘기를 해볼 텐데요.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 일가에 관련된 의혹들, 새로운 것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얘기네요. 가구의 속옷까지,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밀반입 팀을 뒀다는 겁니다. 이지수 소장님,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도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지금 그 총수 일가가 여러 가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 이제 그 항공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수 밀반입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직원들을 이용해가지고 네. 세금을 내지 않고 정당한 관세 절차를 밟지 않고 주문한, 예를 들어서 뭐 가구도 주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아이들 속옷, 뭐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집에서 쓸 수 있는 물품들을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반입했다라는 지금 그 제보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보면은요, 일반적인 물품들 한국에서도 그냥 수입품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중앙일보도 그 밀반입 정황에 대해서 지금 사내 관계자 익명으로 취재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니까 대여섯 명의 아예 밀반입 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항상 그 직구의 직구용 수송선이 따로 있어서 보통 뉴욕발 인천행을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인천에 들어오는 특정 비행기. 게다가요, 보니까 물건들도 다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브랜드 홍보는 할 수 없어서 미국 아동복 브랜드가 있대요. 그 쇼핑백에 속옷, 소시지, 뭐 이런 식자재, 식사할 때 쓰는 재료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아니,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서 좀 들여와야 되나 싶기도 한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요. 외국에서요, 이렇게 뭐 사올 때 햄이나 무슨 어육 말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세관 통과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도 지금 통과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식자재나 이렇게 그 날 것들은 반드시 검역을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 다 무시하고 지금 통관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밝혀진 사실은 운임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문제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왜냐하면 회사의 어떤 그 용역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의 여지도 있는 거고요. 주로 이용했던 편이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들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검사나 이런 것들이 좀 설렁설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정당하게 경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는지, 이 부분까지 지금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임도 내지 않았고요. 저렇게 인테리어 용품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저거는 이렇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저는 지금 저로서는 상상은 좀 잘 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증언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데요. 이렇게 밀반입할 수 있는 정황, 다른 것들, 방법도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문건을 입수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게 항공사 부품인 것처럼 이렇게 붙여서 지금 물건을 들여와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도 지금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게 사실로 적발이 되면 네. 굉장히 저는 업무방해 요소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그 수화물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그것이 비행기 운항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우리가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수화물에 제한이 되어 있고 총 실을 수 있는 수화물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 뭐 150kg짜리 가구를 마치 항공기 부품인 것처럼 속여서 싣고 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만큼 뭐 승객들이 수화물을 더 실을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초과로 싣게 되어서 굉장히 운행상 좀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많은데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에 이제 과연 소비자들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될지 정말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조사나 수사를 하더라도 네. 저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입증을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진술을 한다거나 누가 목격을 했다거나 거기에 과장 팀이 있다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증거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증언만으로. 증언만으로도 그것이 객관적인 증언이다, 신뢰성이 있는 증언이다라고 하면은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그 부분은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관련 있는 당국들이 개인 카드 내지는 법인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보고 있다라고 5년 하는데 동치를 관세청에서 본다. 제가 오랫동안 네. 재벌 개혁 관련된 일을 했었을 때 경험으로 봤었을 때 저분들이 과연 개인 카드를 쓰고 법인 카드만을 썼을까? 네.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금 섣불리 어떤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회사 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과연 추적이 가능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근데 카드를 써도 품목이 적시되지 않기 때문에 알기도 어려울 텐데요. 이제 절대 금액이 600불을 넘어가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원래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로도 외환관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여러 법률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한 10,000평, 여러 가지 이제 만평들도 실렸는데요. 한겨레 신문 만평을 한번 김병민 박사와 함께 풀어볼 것 같아요. 이 보면은 관련해서 밀반입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보고 있는 것처럼 저기에 대해서 이제 그 총수일가 택배에 대한 그림까지 그려져 있고 저기에 대해 이제 마카다미아라 볼 수 있는 조현아 전 이 부사장에 대한 얘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비꼬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외신에서 바라보는 이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모습들이 과거의 땅콩 분노에 의해서 이제는 물 분노다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단계 더 덧붙여갖고서는 총수 일가의 개인 물건까지 저렇게 들여오게 되는 택배 같은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하나의 대한항공 비행기가 한 가족의 거의 개인적인 물품처럼 사용됐다는 게 가장 큰 핵심, 의혹의 핵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조현민 전무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은 언니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로 번져나가고 이게 지금은 택배 논란이 이어지니까 조양호 회장과 그 3남매에 대한 전체로부터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아마 국민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분노의 여론들을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보면은 또 이렇게 총수 일가의 물건을 가져올 때 붙이는 여러 가지 이제 기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들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코드명들을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일단은 KIP는 원래는 이제 조양호 회장 일가를 KIP라고 한다라는 보도에 지금 대한항공 홍보팀 관계자가 이제 그게 아니라 모두 임원들 150명 모두 KIP라고 한다라고 밝혀왔는데요. 보면은 지금 총수 일가에 상징하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지금 조양호 회장은 DDY 그리고 조현아 회장은 지금 사장입니다. 지금 이제 직함이 바뀌었는데 네, DDA 그리고 조원태 사장의 경우는 DDW. 그래서 아예 A 아마 원태할 때 W를 써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요. 보면은요. 조현민 전무만 그 코드명도 좀 달라요. 보니까 EMQ인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에밀리 뭐 이렇게 이름을 써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보니까는 그렇죠. 본인만 그 원래 저 이름이 미국식 이름이 에밀리인가 그렇죠. 에밀리 조. 그러다가 이제 이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라고 광고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마케팅 퀸이라고 부르는데 마케팅 퀸이라는 걸 합친 거예요. 그러면은 에밀리 마케팅 수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저렇게 DDY 저 DD는 그럼 뭐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DD는 부사장급 이상한테 붙이는 그 계급 코칭이라는 거예요. 그거인데 그 코드에다가 조양호 할 때 Y는 양자. 네. 이렇게 해서 조현아 할 때 A는 현아의 아자. 이런 식으로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저렇게 비밀스럽게 저렇게 한다는 거는 저런 식으로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특별하게 잘 모시기는 보다 저렇게 비밀스럽게 하면서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갑질
이제 그리고 뭐 좋은 의미로 뭐 자기네들의 나름대로의 보안을 유지하고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갑질이 이제 논란이 되다가 이제 세관에 이제 저렇게 물건을 들여온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요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원래 창업주 있지 않습니까? 조양호 현재 회장의 아버지인 조중훈 당시 전 회장 이분이 원래 이제 해방 직후에 미군이 그 버린 폐트럭 한 대를 갖고 이제 나중에 대한항공까지 한진그룹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경영의 좌우명이 뭐냐 하면 한평생 살면서 사람을 심는 일만 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사람을한테 잘하고 사람을 심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3세들이 보인 모습은 그거하고 정반대여서 참 그 할아버지의 뜻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약칭 뭐 DDY, DD 뭐 M 뭐 이런 것들이 비밀스럽게 뭐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사에 있어서 일반 약칭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항 이름도 약칭 쓰고 해서 그 문화에 있어서 호칭을 하는 차원이지 뭐 더 비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문화가 같이 합쳐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렇게 밀반입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MH 박명 차장의 설명을 들으셨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제 신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한국일보인데요. 공교롭게 또 택배 얘기예요. 박명 차장 이번에는 실버 택배 결국은 안 하기로 했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다산 신도시 원래 그 해결책으로 실버 택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자, 택배 기사들은요, 배송 한나절이나 걸립니다. 힘들어하고 이쯤에는 우리만 이렇게 비난받느냐 억울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산 신도시의 택배 논란 박명 차장 같이 짚어보죠. 다산 신도시의 택배 논란 아시죠? 그러니까는 단지 내 어린이가 차에 치일 뻔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단지 내 이제 택배 회사에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배 회사들은 택배 물건을 집 앞까지는 못 갖고 가니까 일정 장소에 놓아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들은 택배 회사한테 이걸 우리 보고 갖고 가라는 거냐라고 해서 이제 갑질 논란까지 번졌는데 이 논란이 있으면서 저렇게 쌓이니까 정부가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그럼 이 문제를 저기 쌓인 곳에서 각 집까지 배달하는 거를 실버 택배를 활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실버 택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가 하는 건데 정부가 세금으로 절반 비용을 지불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지역에서는 고마워했는데 아파트 지역 이외 사람들은 왜 우리 세금 갖고 저 아파트 해결해 주냐 논란이 되고 반발이 있다 보니까 없던 걸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택배 회사가 일부 택배 회사는 집까지 저렇게 걸어서 갖다 줘야 되니까 끌어서 반나절이 걸리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실버 택배 도입 이렇게 반발하는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 모습까지 보시고 있는데 그 논란과 관련해서요. 택배 관계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뭐 시민 반응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배송이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송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은 지연되는 걸 뿐이지 뭐 해드리긴 해드려야죠. 주민들이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실버 택배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노인들한테 얼마나 갑질할 거예요. 국민 세금을 쓴다는 거니까 그거밖에 답이 없나 싶고 좀 그거 말고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버 택배 왜 다산 신도시만 도입해서 정부 돈을 쓰느냐라고 비판하는 어떤 좀 시민의 목소리까지 들어봤고요. 실버 택배 관계자마저도 좀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다산 신도시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88곳에서 실버 택배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걸 팩트 체크를 먼저 하면 2007년도부터 실버 택배 제도는 도입이 됩니다. 지금 국토부가 나서서 이것들을 좀 협의하려고 하는데 실버 택배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택배 회사가 이 어르신 단체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실버 택배를 아파트에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게 되면 지원하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이 얻고자 하는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왜 아파트에서는 돈을 한 푼도 안 내질 않은 거거든요. 실버 택배 어르신들이 받게 되는 돈이 한 달에 한 50만 원이 조금 넘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정부의 지원이 연간 한 21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 달에 치게 되면 16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럼 나머지 차익 정도가 발생하는 한 40만 원 정도는 누가 부담하냐? 이거 택배 회사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택배 회사가 그 돈을 부담하게 되면 결국 택배 기사분들이 받아야 될 돈의 일부가 이제 배제가 되게 되는 건데 가뜩이나 택배 기사분들이 받게 되는 근로 여건이 열악한데 이렇게까지 가는 건 또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부담 얘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박민혁 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산 신도시 주민들은 좀 비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변하는 목소리도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원화 단지여서 차량 진입 제한은 입주민들의 권리 아니냐. 그다음에 이게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조치인데 우리한테 너무 비판을 가하는 것은 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실버 택배가 많이 시행 중입니다. 88곳에서 시행 중인데 왜 유독 우리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거를 저렇게 뭐라고 하느냐라는 이제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부 이제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제도를 다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사회 관련돼서 기사 하나를 더 준비를 했는데요. 김광덕 부장님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웃에서 우리 자녀 짝을 찾습니다. 강남 아파트 그들만의 혼매 아파트예요. 강남의 한 아파트에 이렇게 우리 자녀랑 짝 맺어줄 분 찾습니다. 공고문이 붙었다는 거예요. 네, 저도 뭐 이런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것도 있나 해가지고. 근데 송파구에 굉장히 고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벽보에 이렇게 붙였는데 뭐냐 하면 저기에 좀 화면에 보입니다만은 부녀회가 이제 일종의 주최를 하는 식이고 이런 건데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과 함께하는 매칭 프로젝트. 여기까지만 하면은 매칭이 뭐죠?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결혼 짝짝기 캠페인이다. 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부모들끼리 먼저 만나요. 자녀를 결혼시키고 싶은 부모들끼리 먼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해보고 부모끼리 뜻이 맞으면 또 자녀를 만나게 해주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뭐 자녀들끼리 뭐 자연스럽게 만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혹시 끼리끼리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어떤 결혼을 더욱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의 일종의 파트너 결혼해야 될 배우자를 이렇게 정해주는 게 뭐 부모 뜻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너무 구시대적이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결혼을 장려해가지고 결혼을 좀 빨리 시켜서 일종의 저출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은 같은 아파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한 2, 30억 정도 된다는 거고 여기에는 청와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핵심 참모와 또 야당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여기에 산다 그래요. 이 아파트에. 어떤 아파트인지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이러는데 어쨌든 저는 이러한 신풍속도가 바람직한 건 아니어서 진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이러한 새로운 풍속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죠. 설명이죠.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이 문제고 결혼에 대해서 결혼 문화 자체가 굉장히 등한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만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그러면 그 아파트끼리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만날 수 있다고는 문이 열려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저희가 신종 새로운 이렇게 아파트에 붙은 이 아파트 공고 결혼에 관련된 공고가 붙었다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에 관련된 속보인데요. 경찰에서 경찰청장이 김경수 의원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미국 메신저로 대화를 했다. 관련해서 또 김경수 의원이 보내준 기사 주소를 보내자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 얘기도 전하고 있고요. 또 미국 메신저로 드루킹이 39차례나 문자 전송을 했다. 그리고 또 김경수 의원도 16차례 문자 전송을 했다. 그리고 김경수와 드루킹이 함께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사용했던 메신저는 시그널이었다. 라면서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저희 채널의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기존에 썼던 텔레그램이 아닌 또 다른 메신저에서 새롭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는 또 좀 처음 들어보는데 속보까지 전해드렸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한 컷. 오늘도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변영욱 동아일보 사진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사진은 먼저 위성 사진입니다.
네, 오늘은 하늘에서 본 사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일 날 미국이 그 영국, 프랑스군과 함께 시리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끝난 후에 시리아의 화학기지 단지의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은 공격을 하기 전의 모습이고요. 그 위성 사진을 처음에 펜타곤이 공격을 성공하고 나서 전 세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기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자들이 시리아가 뉴스의 중요한 핵심이긴 한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한계적인 상황에서 펜타곤이 자기네들이 공격을 하고 난 사진, 그 위성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좀 다른 사이트들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래서 시리아인들이 많이 찾는 SNS도 뒤져보고 그리고 다른 또 위성 사진은 없는지 이제 찾아본 결과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ISI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성이 찍은 그 시리아의 현장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찾아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사진으로 그 공격의 전후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선전의 목적이 강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했고 그리고 공격이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세히 보시면 저게 분명히 어떤 구체적인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을 텐데 위성에서 보면 전쟁 사진을 위성에서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사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멀리서 굉장히 정말 이렇게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데 가슴 아픈 어쨌든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비인간적인 사진이다 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도 이 위성 사진을 굉장히 또 많이 저희가 보도하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성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간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보임을 당하는 쪽에서는 보여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항상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얼마 전까지 한국 언론에서도 미국 이제 38로스가 공개해주는 그 위성 사진을 가지고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실험에 대한 징후들을 많이 체크를 했었죠. 근데 북한이 자신들의 모습을 외국 언론을 통해서 정직하게 이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위성 사진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저런 식으로 계속 보는 거고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거죠. 저 북한이라는 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감시해야 되는 대상으로 전락해지는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위성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면 보면 최근에 지금 퓰리처상 그 보도 부문 수상작들이 발표가 됐는데 전쟁의 참상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사진을 또 변영욱 차장 준비를 하셨죠? 네, 돌려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실래요? 네. 보도 사진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희생 그리고 피해자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의 모습들이 많이 사진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미얀마에서 어떤 지금 이제 종교 문제 때문에 이제 차별을 받는 그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민들이 이제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데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 그 종족의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로힝야족의 난민. 그렇습니다. 예, 로힝야족 그 난민들의 모습을 시리즈로 기록한 로이터 통신의 사진이 올해 퓰리처상의 피처 부분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숨졌고 이렇게 나뭇잎으로 이렇게 해서 가장 가깝게 그러니까 위성 사진과는 가장 대비되게 정말 같은 전쟁의 모습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의 이제 참혹함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진이 이번에 이제 퓰리처상을 받은 저런 유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사진가들이 희생자들의 발 앞까지 바로 이제 접근을 해서 전쟁의 이제 참화를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렌즈가 망원 렌즈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조그만 렌즈로 찍는다고 하는 것은 희생자들 그리고 어떤 그 전쟁의 참화의 현장에 바로 접근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사진들이 전쟁의 어떤 위험성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국제적으로 도움을 관심과 도움을 주도록 하는 유도하는 효과를 하게 됩니다. 보면은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전쟁 참상, 내전, 이렇게 가슴 아픈 장면들을 취재하는 저희 취재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진 기자들 가장 가까이서 화면을 찍는데
심리적인 번민, 고통 이런 것도 못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제 굉장히 저런 것들이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생존의 문제고 정말 비극적인 현장인데 저희는 거기에서 사실 감정을 좀 제외를 하고 현장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 사람들이 가장 슬퍼할 때, 오열할 때 카메라를 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끔씩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쟁의 또 당사자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2012년에 저 이제 화면은 아마 더 뱅뱅 클럽이라고 하는 그 영화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흥행은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이제 포토그래퍼, 사진가들이 전쟁의 현장에서 어떤 식의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겪는지를 잘 표현한 거의 뭐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사진이라고 영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아파치 헬기에 이제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야간 특수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저격할 대상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폭격을 했는데. 네. 그거를 조종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기는데 마치 비디오 게임 하듯이 저 아래에서는 생명을 걸고 도망을 다니는데 물론 적군이지만 위에서는 쏠 때 왜냐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건 알지만 전혀 인격성이 부여되지 않고 비디오 게임에서 마치 그 뭐 몬스터들을 죽인 것 같은 대화가 오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전을 위해서 군인이 저런 일을 하더라도 저렇게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상당히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 되게 심리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성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없어진 화면들이기 때문에 저거를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시선에 따라서 전쟁을 기록하는 방식 그리고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이트, 물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크게 뭐 다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이제 사이트를 둘러보려고 했던 이유는 펜타곤이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전쟁의 한 단면 말고 혹시 다른 단면이 있을까 봤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이제 시리아에서도 사실 밑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저널리스트들이 찍은 건 아닌 것 같고, 그 뭐 화이트 헬멧이라고 하는 이제 자원봉사단들 이분들이 또 기록을 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그 외부 이제 통신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접수를 그러니까 뭐 받기도 하고 그런 사진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참혹한 사진 찍을 때 혹시 사진 기자들끼리 무슨 기준 같은 게 있는데 너무 뭐 잔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하거나 뭐 이런 건 있나요? 뭐 재난 보도 그리고 어떤 그 유가족이 존재하는 현장에서는 저희가 지켜야 될 선들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글자로 돼 있는 것과 그다음에 현장이라는 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계적으로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현장에 있는 기자들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보는 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사진들을 찍어서 그거를 그 보도를 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아마 그게 용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장치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보도 사진도 예전과는 좀 다른 뭔가 좀 윤리적인 측면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이제 역대 퓰리처상 수상작들이 쫙 나오는데 미국 기자들이 주로 받는 걸로 들었는데 한국인 기자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네, 퓰리처상은 그 원칙적으로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네, 동아일보 사진 기자가 아무리 좋은 사진을 찍어도 퓰리처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월드 프레스 포토라고 하는 더 이제 큰 상이 있고 또 뭐 포털스 오브 이어라고 해서 또 미국에서 하는 또 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들은 한국 기자들이 받을 수 있지만 퓰리처상은 안 되지만 퓰리처상을 받은 한국인, 그러니까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대표적인데 9.11 테러 사건 당시에 그 뉴욕타임즈에 있던 이장욱 사진 기자가 자네가 떨어지는 순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게 당시에 그 보도 사진 대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장욱 기자는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 때도 한국에 와서 아주 그 기록을 잘 하고 그 뉴욕타임즈에서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출신의 사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따라 더 이 역사의 현장 한순간에서 그 장면, 중요한 장면을 기록하는 사진 기자들 역할 정말 대단하다는 걸 오늘도 좀 느끼게 되네요. 네, 변희영 차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